자, 오늘은 조선 전기 민족 문화의 발달, 자, 마인드맨 역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 전기입니다. 전기. 시기 중에서 이제 전기가 어떤 거냐면, 임진왜란 시기 이전을 조선을 이제 딱 중앙으로 이제 나눴을 때 임진왜란 이전을 전기라고 해요. 그 이유를 후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만화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다 보셨다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한번 멈추고 보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 해성을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막 일식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를 했으나 뭐야 일식이 왜 일어나 왜 안 일어나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일식이나 월식 제대로 예측하려면 정확 역법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시력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중국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나라한테 맞게 한양의 위도를 제대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수시력을 고치도록 하시오 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이제 중국한테 모든 걸 다 의지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슬슬 우리만의 색채를 지금 띄기 시작하는 바로 요 시기의 문화를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한 장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조선 전기의 민족 문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세기 때는 관악파의 훈구파 이쪽이 이제 세력을 잡았고 그리고 후기 때 이제 16세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살인파가 권력을 이제 잡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훈구 세력은 집권 세력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도움을 줬던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목표는 그리고 이들의 성격은 민족적이고 자주적이고 실용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민생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성격들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혁명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야 그래야 좀 그 새 나라를 만든 그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좀 호전적인 분위기였고 이제 포용적이면서 뭐 득이 된다면 뭐든 좀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것들을 다 봐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그 중에서도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유는 훈민정음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훈민정음 아시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그런 뜻인데 당시에 관청이나 민간에서 사용한 이두, 그러니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그 표기법인 이두는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했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뭐 거의 많이 활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조선에 고유한 문자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써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하시면서 그 집현전 학자들과 이제 굉장히 힘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우리 고유의 문자인 바로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진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한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어휘가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한글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조선전기 민족문화 중에 가장 으뜸인 건 아무래도 이 훈민정음이 아닐까. 개인적인 평가이기도 하지만 뭐 여러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록문화가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기록문화는 크게 이제 역사서와 이제 지리서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기록문화. 조선왕조실록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록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서를 쓰는 이유는 사실 좀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가 정당하다, 그리고 통치 이념이 이렇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서를 좀 접근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리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그렇게 써도 돼요. 아예 중앙 집권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을 샅샅이 이제 다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조부터 이제 철종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요. 굉장히 조선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같은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 글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서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훌륭하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사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쓴 이유는 고려는 야 이래서 망했어 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나라가 이만큼 썩었으니까 조선이라는 왕조가 새로 이제 등장한 거야라고 이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국통감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고조선부터 이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총망라한 통감, 그러니까 뭐 이제 통사라 그래가지고 통으로 쓰는 이제 역사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리서입니다. 자, 지리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리서는 중앙집권 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리서를 만들어냈던 건데, 사실 지도랑 지리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도는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지리서는 그 지역에 대한 이제 글을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별표. 자, 혼일강 역대국도지도 왜 별표냐면은 교과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다음 160페이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나와요. 여기 지금 이쪽이 좀 잘리게 나오는데 교과서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이고 이게 우리 조선입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좀 웃기죠. 그리고 이쪽에 사실 여기 지금 잘렸는데 이 왼쪽에 좀 보게 되면은 이쪽에 유럽도 나와요. 아프리카도 나오고 막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동양 최고 세계 지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동양 최고 세계 지도로서의 의의도 있지만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좀 사대주의적인 세계 지도예요. 그러니까 사대주의, 큰 나라를 이제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또 일본은 또 엄청 무시하면서 그런 소중화 사상과 중화 사상이 이제 동시에 나타난 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국여지 승람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지리서고요. 이게 지도라면 이거 지리서. 그다음에 팔도의 군현별 지리정보를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다? 결국에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인쇄술이 또 이제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가 이제 LTE급으로 보급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짜 LTE급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책을 이제 보려면 일일이 사람들이 다 썼어요. 필사를 해가지고 그 책이 이제 인쇄되고 그러는데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달을 하고 이제 활자가 이제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 글을 한번 이렇게 목판으로 이렇게 깎아둔다고 하죠. 깎아두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복사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조선판 복사기가 생기니까 성략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빨리 보급이 되면서 지식의 전파가 굉장히 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자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활자가 뭐 개미자, 경자자, 갑인자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다 아시면 좋겠지만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개미자는 말 그대로 개미년에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 금속활자를 좀 업데이트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종시대 때. 그 다음에 이제 경자자와 이제 갑인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세종시대 때 새로 제작한 건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개미자 활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메디슨 의학 의학 분야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는 향약 이야기라고 해서 즉 그러니까 향은 이제 고향할 때 그 향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향촌 할 때 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이용한 그런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향약 구급방에서 이제 비롯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고려 후기 때부터 사실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는.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에 향약 채취 원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약재의 산지 그리고 성질 같은 걸 이제 정리한 책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이라고 해가지고 수백 가지의 국산 약재를 바탕으로 거의 1,000종 넘는 그런 그 병의 증상에 대한 치료법을 정리한 건데 향약 집성은 말 그대로 집자가 이제 모일 집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향약의학 전통 같은 거를 집대성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훗날은 이제 의방유치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주요한 의학서와 조선에서 편찬한 향약 의서를 이제 총망라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플 땐 이렇게, 이거 아플 땐 이렇게 이러면서 일종의 의학의 백과사전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단하죠? 기록이 대단합니다, 정말. 모든 분야에서. 그 다음에 농업국가인데요. 또 여기도 이제 별표, 요 파트에서 좀 중요한 건데 여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주적 농업국가. 자주적 농업국가. 왜 자주적 농업국가라는 표현을 썼냐면 아까 지금 조선 전기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자주적으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하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장영실일 겁니다. 장영실과 이천 이런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같은 굉장히 과학기술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천문이 굉장히 좀 발달하게 되는데 사실 이 천문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이제 왕공원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식하거나 막 이럴 때 미리 그걸 예측을 하게 되면 그래 이렇게 지금 현상이 이렇게 나는 거야. 이거 왕이 미리 예측을 했다 그러면 오 이럴걸요. 막 근데 당시 백성들은 막 해가 가려지고 오 뭐야 왕이 좀 부덕해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문이 이제 발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이제 강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이걸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간이, 혼천이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해서 이거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보면 일종의 약간 좀 별자리를 기록한 그림이거든요. 되게 꼼꼼하게 이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도라 그래서 하늘을 그린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칠정상 4편입니다. 왜 관이라고 쓴 것 같지? 칠정산 4편인데 일종의 조선의 독자적인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만의 이제 달력을 따로 이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칠정산 4편이 독자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그럼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별자리랑 달력이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사철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백성들한테 알려주게 되면 이 농사철 파악이 제대로 되고 백성들은 그에 맞게끔 농사를 지으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오 왕이 잘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덕이 많아서 그래 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또 왕권도 이제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분청사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분청사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되는데 교과서 160쪽에 있거든요. 아까 나왔던 여기 이건데 약간 좀 그 표면이 보시면 그 여러 가지로 좀 장식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분청사기가 사실 약간 좀 루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렇거든요. 고려시대 때 굉장히 좀 세련됐다면 이때 약간 좀 루프해요. 그러니까 막 약간 좀 자연스러워요.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게 조선 전기 때의 얘기고 여기 보면 16세기 이후로는 흰흙으로 형태를 만들고 투명한 백색 유약을 입힌 백자가 유행했다라고 해서 백자. 그럼 이게 성격이 진짜 잘 나타나죠. 약간 좀 자유분방하고 실용적이고 뭐 잘 물이 잘 따라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좀 독자적인 그런 특징인데 16세기 그러니까 사림이 등장했을 땐 하얘 그냥 하얘 그래서 그냥 그 살림스러워요. 약간 좀 살림스럽고 꼬장꼬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예술의 발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예술 분야에서 이제 회화, 그림인데요. 고사관수도 이제 강희한 선생님의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교과서 160쪽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몽유도원도라고 안경 선생님이 이제 그린 건데 몽유도원도 그러니까 꿈속에 이제 봤던 거를 이제 얘기를 막 듣고 안평대군이 이제 꿈에서 꾼 거를 이제 무릉도원을 그걸 형상화해서 이제 그림을 남겨요. 그래서 이게 뭐 현실 세계랑 이상 세계가 뭐 오묘하게 결합된 걸작이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의 미션 이게 수업 영상 듣는 친구들은 미션을 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과서 163쪽에 보시면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서고가 나와요. 서고가 나오는데 그 서고를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이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썼는지 한번 저기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답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전란등으로 그 막 불이 태워지고 막 그러니까 승려들한테 사고 방지 역할을 맡기려고 그래서 이걸 좀 복사본을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눠서 가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2번 조선왕조실록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꼭 정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방대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정치, 외교, 군사, 제도, 사회 등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이제 되어 있는데 이 과제를 제가 1번, 2번에 더불어서 나머지 3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선시대 기억나는 문화재도 좋고요. 뭐 과학기술도 좋고요. 뭐든 하나만 쓰셔가지고 왜 그런지 지금 이 강의에 저기 카페에 올려진 그 글에 게시글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잘 들은 게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조선전기 민족문화가 굉장히 여러 면으로 발달했는데 그 조선전기 민족문화 중에서 여러분들이 꼽고 있는 뭐 최고 혹은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민족문화를 하나만 꼽아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오늘의 강의 인증 댓글은 조선전기 민족문화 여러분들이 기억나면 혹은 기억에 남는 혹은 이제 기억하고 싶은 아니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그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